안녕하세요. 제약산업 전략연구원의 정윤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약바이오 산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이제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제약바이오 중요성과 함께 또 부각되는 부분들이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또는 백신에 대한 혁신의 그러한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어떻게 미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리고 또 국민의 그런 안전한 그러한 의약품 공급원이 될 수 있을지 논의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러한 내용은 좀 거창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 역사 굉장히 오래됐죠. 한 130년의 그러한 제약바이오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그 동화약품의 할명수가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그 시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을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또 현재, 그리고 또 어떻게 미래를 나아갈지를 먼저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돼야만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그 측면에서는 글로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그런 글로벌 트렌드와 전망을 살펴보고요. 이 속에서 우리와 그다음에 글로벌 그러한 트렌드와의 그러한 격차, 내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할지, 그런 발전 방안, 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세부 강론에서 각 주제별로 또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의 그러한 틀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가 이제 제법 됐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됐던 게 국산화, 자국화에 대한 이슈고요. 그리고 또 지금에 있기까지는 그런 현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변천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러한 국가에서 주도하고 리딩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규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정책들이 주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역량과 그다음에 또 잠재력,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한계점, 그리고 또 앞으로의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크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개의 큰 틀에 그러한 틀 속에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태동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 자국과 국산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그 어떤 산업의 역할에 있어서 큰 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의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또 다시 눈을 돌린 게 바로 우리 보편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갖추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자국화를 완성한 나라들은 10여 개국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이런 자국화의 이슈는
굉장히 큰 틀이고 해외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신흥국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빠른 그러한 보편적 의료 전달 체계에 그러한 정점을 찍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의 그러한 일차적인 공공재의 역할로서의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산업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성과가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수 산업에서 수출 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1987년도 7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물질 특허가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그간의 뭐 제네릭 위주의 산업에서 이러한 신약 개발로 변화할 수 있는 사실은 위기였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신약 개발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글로벌로서 몇몇 분야에서는 아주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또는 포스트 무버로서의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런 보험과 그 다음에 인허가와 특허권 등등이 모두 정부의 그러한 정책 의지와 같이 맞물려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러한 제약산업은 엄청나게 과거에 비해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산업으로 처음 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던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미 FTA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농업과 제약산업이 소위 말해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피해 산업이었죠. 거기에 이제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조 원에 그래서 소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범부처로 최초로 마련을 했고요. 그 측면에서 32개 과제에 1조 원을 재원을 투입을 해서 산업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가능성을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러한 계기가 돼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수한 세부의 제약산업을 육성법을 기반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5개년 종합계획과 소위 성공 모델을 이끌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을 하고 거기에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약산업 육성법이 어떠한 법 하나 자체가 생태계를 변화를 시키고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첨생법도 2018년에 제정법으로 또 법률이 통과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그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바운더리가 넓게 우리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에 있어서 김인석 그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와 함께 미래의 3대 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그리고 지정을 하고 지금도 내년 예산에서 상당 부분 그러한 빅3 산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2019년 5월 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적절해서 진단시약과 같이 코로나19가 발병됐을 때 아주 신속하고 즉각적이고 거기에 진단시약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K-방역이라는 그러한 우수한 모델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했죠. 글로벌 허브, 백신 허브에 대한 비전과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은 재원과 함께 그 인프라와 그리고 또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자료는 제가 제시를 안 했지만은 제가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고용,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술 수출,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R&D 투자금 자체가 아주 높은 수치로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약 산업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얼마만큼 산업을 발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럼 역량은 어떨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잠재력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또 두드러진 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팩티브로 오래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은 이후에 거의 없었다가 2010년 이후에 아주 많은 품목들이 가장 세계에서 규제 허들이 높다는, 장벽이 높다는 FTA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괄목한 부분들이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들은 역시 2015년, 이제 과거에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빅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2013년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글로벌 육성 펀드와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자본의 그러한 수요일과 함께 이루어진 성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2015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적으로 지금 뭐 쭉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6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10조 이상의 기술 수출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래 가치라는 거죠. 아직 성과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매출과 이어지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런 품목들이 물론 이제 성장통은 있습니다. 회수되거나 이제 임상 과정 중에 포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신약 개발의 특수성상 뭐 그런 실패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그 제약 산업과 같은 그러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혁신을 유럽의 EMA의 첫 번째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퍼스트 무버로서의 그런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글로벌 생산 기준과 함께 아주知名도가 높아졌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한층 더 높아졌구나, 이런 외부에서,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인식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신약 개발의 가장 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의 그런 국가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도시 기준에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도시국가로서 임상에서 가장 신약 개발이 많이 임상이 실시되는 그런 대상국입니다. 뭐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갖췄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첨생법, 미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일본과 비교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미래의 패러다임 자체는 이러한 첨단 바이오, 첨단 재생의료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인프라와 R&D 투자, 인력 양성 등의 종합적인 또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쪽 분야의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한계점, 미래 도전 과제.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 성공 모델이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삼바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과 같은 어떠한 바이오 쪽의 시가총이 엄청난 규모,
의지만은 시적으로 매출과 연계한 그러한 50대 기업은 탄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50대 기업은 한 매출액 3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갭은 있긴 하지만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시적으로 어떠한 글로벌 50대 기업이 나와줘야 이걸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전 세계 리딩하는 50대 기업들, 100대 기업들은 미국, 유럽, 일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그런 50대 기업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기술 수출을 많이 했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신약을 위해서 해외 임상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약 개발이라는 자체가 시행착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들, 우리가 실패한 부분을 간과한다라면 안 되고 거기에 시사점을 얻어서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문 인력, 그 NIBRT, NIBRT와 같은 NIBRT 벤치마킹에서 바이오 인력에 대한 인력 양성, 국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인력들은 우리가 단순한 교육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자기가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다른 회사에서 또 그거를 확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생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에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해서 R&D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는가. 특히 이제 중개연구, 요즘 벤처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임상서부터 임상 1상까지에 가는 중개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첨단 융합, 이게 이쪽 분야는 워낙 빠르게 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개혁 중심으로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중심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한국이 참 굉장히 어떤 강한 오너십과 함께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유한양행 중심으로 3자 분업 모델, 국내 바이오벤처가 국내 대형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하고 거기에 임상적인 개발적인 측면을 부과를 한 다음에 대규모 기술 수출을 이루는 그런 모델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맞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립이 덜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나라에 보면 뭐 적고 크고 간에 한 16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바이오 클러스터와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좀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형의 한계점, 뒤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체인별로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그리고 또 인허가, 개발, 그리고 시장 진출의 측면에서의 우리가 나갈 방향들,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 어떻습니까? ICT를 중심으로 소위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굉장히 융복합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영역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쪽 분야에 관련돼서도 동일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이 초고속 백신 개발 작전이라는 그러한 네이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함의하는 많은 전통적인 백신 개발 10년 이상 걸리던 부분들을 거의 1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정부의 역할이 좀 컸지 않았을까. 실제로 모더나가 이게 이제 참여를 이제 뭐 다른 회사도 참여를 했지만요. 모더나는 2011년서부터 mRNA, 뭐 물론 이제 다른 분야이긴 하겠지만
했지만 다른 질환 쪽에 적응을 했긴 했지만은 이쪽 2011년 메르스를 중심으로 mRNA를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이 안보 산업과 함께 같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기에 보면 DARPA라는 미국의 방위 고등 연구 기획국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티바디 항체까지도 포함됐고요. 물론 뭐 비행기로 당연히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포함되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러한 원료의약품의 38개의 API를 자국하고 우방국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파가 사실 이러한 혁신을 리딩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고 파괴적 혁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뭐 인터넷이라든가 자유로운 뭐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꾼 기술들은 이러한 지원 속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보와 그다음에 그러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들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허가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블랙버스터 모델 100만 명이 1년에 1,000불 정도, 즉 100만 원 정도 하면 1빌리언 달러입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블랙버스터 모델인데요. 최근에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측면에서 희귀약품을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쪽에 굉장히 매진을 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자가 많지는 않죠. 예전에 돈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그러한 지원 속에서 1년에 한 20만 불 정도 되죠. 그러면은 똑같이 곱하면 1빌리언 달러, 1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고, 실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작년에 FDA에서 허가된 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에 보면 리얼 디지즈라든가 퍼스트 인 클래스와 같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약 쪽에 허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고혈압과 같은 대체약이 있는 쪽은 허가가 되기 힘든 그런 환경을 맞이했다. 그리고 또 시적으로 이런 약물들은요,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엑셀레이터, 뭐 가속 심사, 신속 심사, 가속 승인 등등의 여러 가지 베니피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면 글로벌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체계가 됐다. 또 어떻습니까? 인허가 이외에도 여기에 보면 인허가 측면에서 이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제네릭 같이 인구 고령화 다들 모든 국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베니핏을 주고 있다. 뭐 여기에는 뭐 허가만 있겠습니까? 뭐 약가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산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배지 형태의 타입에서, 그러면서 이제 QBD까지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러한 모델, 고품질의 그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뛰어넘어서 요즘은 연속 생산, 컨티뉴 매니팩처링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뭘까요? 소규모의 그러한 시설을 갖추더라도 24시간 돌릴 수 있고, 여기에 끊기지 않으니까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아까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바이오 클러스터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주도형도 있고 자생적으로도 있고 민간 합동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클러스터는 이제 정부 주도형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좋은 모델, 샌디에고나 보스턴 같은 그런 모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생적이면서 어떤 생태계 측면에서 그들이 원하는 측면, 조직 체계, 그 다음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러한 우리나라 한 16개 되는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뭐 각종 지역별로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러한 민간의 그런 자율적으로 좀 더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어떤 시스템과 거기에 대한 인풋에 대한 고민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진출, 빠르게 진출하는 것이 이러한 독점력, 어떤 제품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 생존 주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장점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플랫폼이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조금 뭐랄까 접근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쪽으로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로 결국에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진출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이러한 그 외부의 그런 아웃소싱 그룹을 활용하기 위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그 미래를 여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라이센싱이라든가 M&A인 것 같습니다. 셀과 진 쪽에 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자잘한 딜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가시권에 들면서 큰 빅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아울러 가지고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이제 권도철 장관께서 축사도 하셨지만은 보건산업진흥원에 계실 때 이러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17명이 또 참석을 해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러한 전략 측면에서 상시적으로 이러한 전문가 내지는 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정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허가, 그다음에 생산, 뭐 시장 진출 이런 아니죠. 잠깐만요. 전략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 두 번째 중요하다. 세 번째는 시장 진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허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꼭 뭐 이 부분들이 어디가 뭐 우선순위가 따로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각각의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민간 위원들 측면에서 그간에 이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2019년 5월달에 했던 바이오헬스 발전 전략에서 했던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거기에 또 비드업, 애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오늘 좋은 포럼과 같이 논의가 되고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섹션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논의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의 그러한 제약바이오 산업이 좀 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